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에 가고 있습니다. 700 몇 호라고 했죠? 이제 곧 시장이나 도지사,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을 뽑는 대규모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없고, 밝은 것 같았는데 좀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당만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마하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책이라던가 성향,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보고자 후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후배님까지 우리 후배님 일을 하도 많이 해야지 청바지가 다 달았네 따로. 일단 첫 번째로 인터뷰할 사람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이자 동작구 4선거구에 도전하는 유영 후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현역 시의원이라서 시의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왔고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상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뭐 자리가 없어서 몇 개만 올려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뭐가 많은데 솔직히 뭐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뛰어봤습니다. 자,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의원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패배라고 얘기하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한 표가 줘도 선거는 지는 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되겠죠. 저는 대선 패배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우리 민주당은 대선 패배한 후에 후풍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광풍인지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겠는가 하는 게 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질책입니다. 진구당 지도부 지금처럼 한다면 앞으로도 전 가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뼈 아프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당을 환골탈태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2017년 촛불이 우리한테 정권을 준 이유는 많은 것을 개혁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안겨달라는 얘기였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에 100%, 120% 부응했는지. 옛날보다는 잘했어요. 옛날보다 잘했는데 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부응을 했는지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일 큰 우리 당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에 지면 본인만 지는 건지 전체가 지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위치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대선을 이기면 이 파이가 커지잖아요. 이 파이가 커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과 우리 전체와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지면 파이가 없는데 이것을 뭘로 나눌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전략도 전술도 좀 부족했다. 지금 우리가 0.7%, 0.74%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미세할 국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이렇다면 아주 미세한 전략까지도 했었어야 되는데 큰 덩어리만 하고 또 뭐 선대본부장들 역할을 보면 지역에서 들어온 애들, 지방에서 들어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선대본부장 가서 유세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편만 하고 표를 찍어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게 우리 당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 또 지도부, 또 전략 전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부족했다. 그런 대선이었다. 너무도 아쉽다. 그리고 그 아쉬움의 뒤끝에 우리가 촛불로 인해서 이어왔던 정권의 마지막 정점을 찍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바꿔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도 아쉽다.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쓰려서 아픕니다.
패배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아픕니다. 예. 지금 요번에 대선 이후에 한 15만인가 16만에 굉장히 2030 당원들이 새롭게 입당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우리 당원들이 별로 할 게 없다 막상 와서 보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후보 좀 그런 후보한테 좀 이렇게 표를 주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서울 선거도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 새로 오신 당원들은 당의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더 오해가 크신 것 같아요. 실망도 크고. 근데 이게 당원 민주주의, 특히 뭐 정책이라든가 공천에 관계돼서 이 당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 흔히 말하는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16만, 17만의 당원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는, 국민들이 아쉬움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지도부가 잘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체제를 정비했으면 좋겠고, 저는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바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할 때 한두 명, 두세 명은 전략적으로 하지만 지난번처럼 대대적으로 해서 물갈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60대도 처음 정치를 하면 정치 신인 아닙니까? 젊은 사람만 정치 신입니까? 이런 우리 관념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서 문호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고 또 지방 의원들 공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어떤 지역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다 공천을 하고 경선도 배제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가 전략공천으로 온 사람이 다시 전략공천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중앙정치는 중앙정치한테 맡기고 지방정치는 지방정치한테 맡겨야,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혼선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얘기를 들어본 건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지금은 좀 공론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공천자의 입장이 뭐 지역 주민의 의견이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영입하는 사람도 사실은 공무원을 다 하다 임기가 다 한 사람은 정부가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다 했으니 유통기한이 다 됐으니 그만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다시 공천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이런 사람이라면 한 4년 5년 정치를 좀 시키다 공천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은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시켜서 정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공천을 해도 되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당원이나 주민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또 좋은 사람들이 공천을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또 안 해버리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고 또 공천권자가 권유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권유한다는 게 좀 오류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뭐 걸럼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제가 적절한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걸럼 장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 이런 또 핵심적인 당원들이 좀 보고 이 사람이 평가를 내려보고 이렇게 공천을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도 완벽한 뭐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걸 제도라고 또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안양에 보면은 그 이재정 의원께서 네. 이제 그 공천 신청자들 뭐 이제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분들 이제 이렇게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놓고 이제 간담회 뭐 토론회 같은 거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것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매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대의원도 있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을 불러서 일관적인 질문을 해보든지 아니면 좀 쿡쿡 찌르는 질문이라도 해서 그걸 점수로 매긴다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대의원들이 그래도 누구는 좀 낫지 않냐 이런 대표성을 가지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게 우리
과연 민주당이다, 정말 민주당이다 하는 얘기가 들어요. 지금 그 누가 글을 올렸더니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내리꽂는 공천하지 않겠다 하더니 우리보다 더 민주적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콕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도부들이 좀 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에 출마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동작구에서 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동작구에 그 본인의 그 선거구가 있죠. 선거구가 어느 동인지 우선 한번 좀 소개 좀. 우선 뭐 흑석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 1동, 2동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당 2동에 국립현충원이라는 한 45만 평, 주변에 또 한 40만 평에서 한 이제 저는 그냥 100만 평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평 정도의 녹지 공간이 있는 상태에 이제 선거구가 있는 셈이죠. 지금 뭐 동작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교통 문제,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 세대를 키우고 살아가야 될 육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백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를 포함한 노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산재되어 있는 게 우리 서울시고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주거와 교통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조금 밀어넣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밀어넣고, 지금 자라나는 육아 애들에 대한 육아 문제, 요건 좀 쉽습니다. 왜 쉽냐면 태어나는 애들 수와 몇 세까지 책임지면 되니까 돈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좀 해결을 하자. 요게 제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 노인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인을 65세로 볼건 70세로 볼건 그건 보는 건 괜찮은데 몇 세까지 사실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노인 문제 때문에 너도 나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작구 앞으로 갈 방향이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육아와 노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동작구 그래도 어떤 동네 아니야 이렇게 보고 올 것이고, 지금 사당 1동과 2동은 크게 이렇게 이슈 문제가 좀 적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흑석동은 지금 뉴타운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개발 과정에 있는 동네가 있어서 도와주고는 있는데 좀 더 밀착되게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사는 공간들을 어떻게 좀 배치를 해서 좀 더 이왕 새로 만드니까 좀 더 원활하게 도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제 계획이고, 나머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현충원에 관한 것은 주변의 녹지 공간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것인가. 제가 처음에 내가 시도한 게 이계한 의원하고 현충원 담장 헐기였습니다. 그때도 다 못한다 했는데 결국은 해냈고, 그 다음에 정몽준 의원이 와서 더 했고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됐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뭐 유족들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100만 평 되는 녹지 공간이 우리 도심 공간에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놔두기만 한다는 것은 나는 좀 불합리하다. 효율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비용을 좀 들여서 좀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같이 놀기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쉬기도 하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당 1동, 2동, 흑석동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곧 제가 또 노력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우리 이 동네와 동작구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 두 번의 이제 임기를 거치시면서 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의회에서 경제 복지 이제 전문 통으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삼선으로 당선이 되시면은 다음 임기에서는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지금처럼 뭐 경제나 복지 쪽에 치중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실 건지. 그러니까 시의원은 서울시 전체를 관할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문제, 경제 문제, 뭐 문화 문제, 체육 문제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한다면 문화와 체육을 좀 육성하는, 그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문화로서 으뜸이다. 이것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해주고 싶고, 이제 3선이 됐으니까 좀 더 원활하고 더 균형이 잡힌 뭐 시집행부와 시의회,
또 시집행부와 시의회와 동작구 요 삼각 문제를 균형을 잡아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획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폭넓게 좀 보고 균형을 잡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초구와 동작구 왜 가격이 집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동작구는 먼저 사람들이 와서 살아버린 무계획적인 도심이 된 거고 서초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살도록 계획적인 공간이 된 거죠.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 가면 길이 반듯반듯하죠. 동작구는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동네의 장점이 그게 장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인간적이고 같이 이웃하고 같이 나누면서 살고 이런 동네지 사실 참 아파트 단지화되면서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게 저는 아쉽고 근데 또 지금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옛날 주거 형태가 도심의 생활이냐 보면은 좀 그렇게 하지만 또 다 아파트로 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점도 남아서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서 도심을 만들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같이 살 거냐 이 문제가 더 큰 거 아닐까요? 이런데 같이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게 광장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장 문화 우리끼리 같이 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게 검사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평검사들이 뭐 자기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네 기득권을 지켜달라 이 얘기인데 사실 외국의 선진 외국들은 다 수사권과 기득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도 지금 이 법안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검수안박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써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지금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오늘 누가 평가를 내놨는데 이게 반대하는 여론이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국민이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안 잡혔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좀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고 이것은 과거에 했던 행태를 보면 정리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번 영상 촬영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선거 국민한테 한 말씀 좀 주시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맨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만 달라 해서 죄송스럽고 송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선 때는 뭘 모르고 했고, 재선 때는 또 기획경제위원장을 하면서 묻혀서 좀 배운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균형 잡아서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 의회와 또 구청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힘을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당연히 그걸 제가 해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생활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